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42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 오프닝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일단은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목 톰 삼형제 근황. 나이가 가장 어린 순부터 가면 우선 톰 하디 베놈 4 나오겠는데? 저번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베놈 3, 베놈 라스트 댄스가 개봉 열흘 만에 누적 매출 3억 불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흥행이 순항 중이어서 추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정도로 알짜 수익을 내놓는다면 베놈 4를 안 만들래야 안 만들 수 없겠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베놈 4 나오겠어요 이러다. 가성비 넘치는 시리즈 덕에 소니를 하하호호 웃게 해준 톰 하디가 베놈 3에서 스턴트 연기를 하며 언급했던 둘째 형 톰 크루즈 관련 뉴스입니다. 1조 원을 벌어도 적자인 영화가 있다? 미션 임파서블 8편 제작비가 무려 4억 불에 육박한다는 소식입니다. 2023년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이 누적 매출 5억 6천만 불을 벌었는데도 심한 적자를 기록했다고 해요. 촬영 기간이 하필 코로나 시즌이라 제작이 지연돼서 대략 2억 2천만 불의 제작비가 투입됐다고 하는데 5억 6천만 불로는 적자 폭이 만회가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데드 레코닝 파트 1이었으니까 파트 2로 개봉을 해서 미션 임파서블 8을 꾸려나가려고 했는데 관객들 입장에서는 파트 1도 있어? 나 안 봤는데? 에이 그럼 재미없겠다 싶은 대중심리를 고려해서 그런지 공식적으로 데드 레코닝 파트 1에서 파트 1을 이제 뗐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데드 레코닝 파트 2라고 볼 수 있는 미션 임파서블 8편의 제작비는 그럼 어쩌다가 4억 불까지 육박하게 됐느냐? 코로나도 이제 다 지났잖아. 왜? 뭐 때문에? 작년 7월쯤 AI 이미지 활용을 두고 미국 배우 조합이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잖아요. 그로 인한 영향을 꽤 세게 입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촬영이 여러 차례 지연이 됐고 영화 제작에서는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 팀 입장에서는 시간은 지나고 돈은 계속 날아가고 이런 속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7편 흥행 성적도 썩 만족스럽지 않겠다. 8편은 또 8편 나름대로 제작비가 왕창 들어갔겠다. 제작사 파라마운트는 8편 개봉할 때 대대적으로 이단 헌트, 그의 마지막 임무가 시작된다를 홍보 문구로 삼아서 관객들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데 톰 형이 반대한다고 합니다. 대놓고 마지막 임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좀 암시를 하는 듯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끝내는 게 더 낫지 않냐. 이 같은 의견을 낸다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되겠죠. 우여곡절 끝에 곧 8편의 첫 예고편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부제는 뭘지, 스케일은 어느 정도일지, 홍보 문구는 어떻게 뽑힐지, 톰 형은 과연 자연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지막 차례죠. 톰 간의 장남 톰 행크스 형 소식입니다. 이 양반이 또 이러시네. 베놈 3가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2주 연속 1위를 거둘 때 소니 입장에서는 내심 집안 싸움 일으키기 바랬던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성적이 소니가 제작한 집안 싸움 일으키기 바랬던 영화가 도대체 뭐냐? 바로 할리우드 최고의 스토리텔러죠.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신작 히어입니다. Come Here 할 때 Here인데 감독 로버트 저메키스, 주연 톰 행크스, 로빈 라이트. 그렇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팀이 거진 30년 만에 다시 뭉친 작품입니다. Here라는 작품도 베놈처럼 동명의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둔 영화인데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촬영 방식을 두고 꽤나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톰 행크스와 로빈 라이트 커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룬 내용을 Here라는 극 제목처럼 한 공간에서만 그것도 한 앵글로만 비춰줍니다. 전체 작품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고편만으로도 꽤나 인상적이죠. 제작비가 5천만 불이 들었는데 할리우드 영화치고 아주 높은 제작비는 아닙니다만 개봉 첫 주에 벌어들인 수익이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480만 불입니다. 평가는 어떻냐?
내용은 평범하고 또 진부한데 톰 행크스, 로빈 라이트 디에이징 기술이 끝내준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저메키스 이 양반 또 이러시네 이거. 정신 차리신 줄 알았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자꾸. 왜 자꾸 기술에만. 아니 저메키스 이 양반이 80년대와 90년대에 최전성기를 누렸지 않습니까? 제 인생 3부작 백 투 더 퓨처 일전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백 투 더 퓨처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식 표기명이 백 쌍비읍 백 투 더 퓨처입니다. 백 투 더 퓨처라고 하시면 그건 틀린 제목인 거예요. 막간 정보였고요. 이 백 투 더 퓨처를 비롯해서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 포레스트 검프, 콘택트, 캐스터웨이 등 재미와 감동을 모두 잡은 시나리오로 관객들 지갑에서 돈을 완전히 강탈하고 서슴없이 다 뺏어가다가 갑자기 이 양반이 영화 기술에 흥미를 느끼시더니 폴라 익스프레스를 시작으로 베오울프, 크리스마스 캐롤 등 연이어 배우의 형체를 딴 3D 캐릭터로 만든 영화를 내놨는데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고만고만한 성적만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도 이 양반이 기술력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해가지고 관련된 차기작을 준비하다가 난 이거 이상 못하겠다. 오케이. 내가 졌다. 포기. 게임 끝났어. 야 접어. 하게 만든 작품이 나왔으니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 JK? 윤재균? 아니요. 그분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감독님이시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님은 블록버스터의 황제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를 보고 기술력에 대한 관심을 접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시고 만든 영화가 덴젤 워싱턴의 플라이트 아닙니까? 좋은 영화죠. 정말 훌륭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이 영화의 가장 큰 백미는 영화 시작 5분 만에 나오죠. 덴젤 워싱턴과 호텔방에서 환상적인 아침을 맞이하는 동료의 뒤태가 아주 진짜 덴젤 형 부럽다. 그러니까 저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 뒤로도 저메키스 감독은 기술력보다는 이야기가 더 매력적인 영화 위주로 작업을 해오셨는데 이 양반 또 무슨 악취미가 도지셔가지고 이러는 건지 참 다시 스토리텔링의 귀재로 돌아오시길 바라면서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분 연세도 이제 51년생이시니까 70대시네요. 돌아올 수 있죠. 100세 시대인데. 곧 개봉하는 글래디에이터 2 감독인 리들리 스콧 3편도 현재 작업 중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분 연세가 37년생. 내일 모레 90을 바라보시는데 두 분 다 청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외치면서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42번째 에피소드 지옥 시즌2 시작합니다. 지옥 시즌2 지옥2는 2021년에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후속편으로 2003년에 공개되었던 연상호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지옥 두 개의 삶을 배경으로 만든 웹툰 지옥 시리즈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작 웹툰을 읽고 드라마를 보신 분들 말씀으로는 웹툰 읽을 때도 느꼈던 거지만 드라마를 보고 확신하게 됐다. 원작 웹툰은 사실상 드라마의 콘티였다. 웹툰이라고 보기에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거의 컷 바이 컷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2021년에 공개됐던 지옥1 공개되었던 첫날 한국 컨텐츠 사상 최초로 넷플릭스 월드 랭킹 1위를 거머쥐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주 월드 랭킹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국 컨텐츠로는 네 번째 월드 랭킹 1위고 TV 부문으로 좁히면 오징어 게임 다음이라고 하네요. 지옥1 제작비가 200억 원 남짓이라고 추산하는데 이러니 넷플릭스가 한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연상호 감독의 전작 기생수 더 그레이가 제작비 250억 수준이라고 하니까 지옥2도 어디까지나 제 추정입니다만 그래봤자 300억 원? 그래봤자 이 옆집 개 이름도 아닌데 저렴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최대치로 추정해도 300억 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출은 다들 아시다시피 돼지의 왕, 사이비, 부산행, 염력, 정의 등을 연출했던 연상호 감독이 맡았습니다. 필모그래피를 쭉 보니까 최근 10년간 진짜 소처럼 계속 연출과 각본을 맡은 작품을 내놓으셨네요. 다작도 이런 다작이 없는데 성과물의 품질을 떠나서 이런 열정과 에너지만큼은 진심으로 본받고 싶습니다. 지옥2 각본도 최규석 작가와 함께 집필하셨고요. 출연 배우로는 국물이 끝내줘요 란 유행어만큼이나 도당체 늙지를 않는 김현주 배우. 지옥1 때랑 차이가 없어요. 후보 정인이 뭐니 이런 게 이제는 당연해진 시대가 됐다고 한들 그래도 좀 티가 나야 정상인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기관리가.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현주 배우 작품은 보신 분들이 있으시려나 모르겠네. 정의 말하는 거야?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파란만장 미스김 10억 만들기입니다.
20년 전에 공개됐던 SBS 드라마인데 흑수저까진 아니지만 뭐 그래도 형편이 썩 좋지는 않은 우리의 미스김, 이런 주인공들 또 특징이 뭡니까? 약간 밝으면서도 억척스러운 면이 있죠. 이런 매력으로 무장한 우리의 미스김, 한 푼 한 푼 아껴가면서 사랑하는 남친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인 평범한 여성인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루는 결혼식 당일날 예비신랑이 안 보여요. 박건영 배우가 맡았는데 알고 보니 이 공돌이 새끼가 재벌가 딸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미스김을 배신한 거죠. 야, 돈이 그렇게 좋냐? 돈이 인생의 전부야? 싶은데 그 재벌가 딸이 무려 김성령. 김현주 배우에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자가 돈도 많은데 김성령이야. 그럼 뭐 저 같아도 몇 년 사귄 여친이라도 단번에 그냥 저 그렇게 쓰레기 아님. 쓰레기입니다 저는. 여튼 그래서 인생 꼬이게 된 미스김이 악착같이 돈 벌어서 꼬인 인생 한번 풀어본다, 뭐 이런 내용인데 처음에는 제목 때문에 봤어요. 제목이 뭐 저래 싶은 마음에 일본 리메이크작인가 했거든요. 뭔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근데 찾아보니 아니었더라고요. 일본 리메이크작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김현주 배우의 매력에 풍덩 빠져가지고 20년 전에 낄낄대면서 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한창 대장금으로 주가 빡 올렸던 지진이 배우가 대장금 끝나자마자 택한 작품이기도 하고 기품 있는 양반에서 한량백수로 나오니 재밌기도 해서 쭉 봤던 기억이 납니다. 뽕 맞고 빵에 간 배우가 싸지르고 간 똥 치우느라 고생 꽤나 했을 김성철 배우. 티라미수 케이크 챌린지의 중심에 섰던 분인데 처음에는 드라마 캐릭터로서 부른 노래가 이렇게까지 뜨니까 약간 부끄러웠다고 해요. 근데 그 덕에 얼마 전에 파리바게트 티라미수 케이크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제 집 근처 파리바게트도 전부 김성철 배우 포스터로 도배가 돼 있어요. 지금은 김성철 배우 더는 부끄럽지 않고 행복하시겠죠? 역시 금융치료가 짱이다. 돈이 최고다. 다시금 배우고 가고요. 지옥 시즌1의 최대 수혜자죠. 김신록 배우. 지옥 딱 공개되고 이 배우 누구냐 해서 난리가 났죠. 새로운 얼굴에 강렬한 연기까지. 그 후로 재벌집 막내 아들, 무빙, 전란 등 믿고 보는 배우로 부상하셨고요. 준비된 자는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퀸메이커에 이어 연달아 넷플릭스 작품에서 정치인 캐릭터를 연기한 문소리 배우. 주로 악역만 맡다가 제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악역 아닌 캐릭터를 맡은 임성재 배우. 마지막으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국민 여동생이라는 칭호가 떠나지 않는 어마무시한 인기를 자랑한 나머지 수능 역사상 최초로 다른 수험생들 배려 차원에서 독방을 배정받은 2008년 남들은 다 베토벤 바이러스 볼 때 나 홀로 바람의 화원을 보게 만든 그 매력과 연기력으로 만 21세에 SBS 연기대상을 거머쥔 부부란 설정에 몰입하기 위해 임성재 배우와 연애 편지를 주고받자며 제안했다는 임성재 개부럽다. 문근영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문근영 배우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연기하시는 모습 볼 수 있게 돼서 참 즐거웠습니다. 근데 문근영 배우의 맨 얼굴보다는 분장 얼굴만 계속 봐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긴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문근영 배우의 어떤 배우로서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고 문근영 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2의 시간대는 김신록 배우가 맡은 박정자가 공개 시연 당한 뒤로부터 8년, 시즌1의 마지막 화에서 박정민, 원진아 배우가 맡았던 부부 사이에 낳은 아이가 부모의 희생으로 생존하게 됐을 때부터 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옥2에는 크게 4개의 집단이 있는데 우선 유아인이 아닌 김성철 배우가 맡은 정진수가 창립한 사이비 종교죠. 새진리회, 극단주의적 종교단체, 나아가 테러 집단으로 변모한 화살촉, 고지받은 사람들을 새진리회와 화살촉으로부터 숨겨주는 김현주 배우가 맡은 민혜진 변호사가 설립한 지하조직 소도, 그리고 사이가 틀어진 새진리회와 화살촉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춰서 혼돈 속의 질서를 정립하려는 정부 측 인사, 문소리 배우가 맡은 이수경 정무수석으로 나뉩니다. 시즌 1까지만 해도 새진리회와 화살촉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였죠. 새진리회가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는 일들을 화살촉 집단이 대신 나서주는 친위대 역할을 했었는데 시즌2에서는 사이가 틀어졌어요. 정진수 다음으로 의장으로 추대된 김정칠 의장 이후로 새진리회가 더욱더 세속화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화살촉 입장에서는 살아남은 아이가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신의 말씀을 전개하기는커녕 미온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고 사자들은 활개치고 다니니까 새 진리회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통로가 아니다 라고 여긴 거죠. 그렇게 해서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데 단순히 갈라진 게 아니라 김정칠 의장 상대로 테러도 하고 저 사이비 교주 죽여야 된다 뭐 난리도 아니에요. 또 기본적으로 화살촉 얘네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신의 처벌이 만연해진 공간으로 만든 죄인이다 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아이처럼 누군가 시연당하려고 하면 속죄하겠답시고 박정민 원진아처럼 뭐 그 의도는 완전 다르지만 불구덩이에 같이 뛰어드는 충격적 행위까지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살아남은 아이는 그럼 어디 있느냐? 소도가, 정확하게는 민혜진 변호사가 인적 끊긴 곳에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하면서 이 아이는 어쩌다가 시연 속에서 살아남았나를 관찰하려고 소도 멤버들이 아주 불철주야 아이를 감시하는데 민혜진이 보기에는 아이 그래봤자 이제 겨우 4, 5살 된 아이를 상대로 저렇게까지 방에 가둬놓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야 하나 싶은데 소도도 나름 규모가 커졌어요. 민혜진 마음대로 일해라 절해라 할 수 없게 됐어요. 또 다른 소도 멤버들 말대로 정말로 살아남은 아이가 뭔가 특별한 단서를 안겨다 준다면 고지를 받고 사자가 튀어나오고 시연을 당하는 일련의 행위를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지금과 같은 혼돈을 막을 수 있으니까 소도 뜻에 민혜진도 일단 따르기로 하죠. 살아남은 아이를 소도에게 그들 입장에서 뺏긴 새진리회는 그럼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화살촉이 화살촉대로 세력을 불려나가다 보니까 교세가 많이 약화됐어요. 이를 파악한 새 정부의 정무수석이 김정칠 의장을 찾아옵니다. 화살촉 저렇게 난리치게 둘 거예요? 새로운 교리라도 내세워서 주도권을 당신들이 가져와야 하잖아. 안 그래? 그래야 이 사회에 안정이 찾아오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정칠 의장은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 중입니다. 라고 항변을 하죠. 그때 정무수석이 우리도 다 알아요. 박정자 부활한 거. 라고 얘기하자 김정칠 의장이 결국 부활한 박정자 관련된 얘기를 정무수석에게 실토를 합니다. 박정자 부활 이후 지난 4년간 박정자와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지난 4년간 박정자가 다녀온 지옥, 그곳은 어떤 곳인지, 실제 하는 건지, 그랬다면 무엇을 보았는지, 느꼈는지, 말이라도 제대로 통해야 대충이라도 끼적여 볼 텐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죠. 정무수석은 그건 당신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빨리 대중에게 박정자의 부활 소식을 알려서 우리 주도권 잡아옵시다. 라고 사실상 명령을 하죠. 죄인이었던 박정자를 부활자 박정자로 내세워서 화살촉을 좀 견제해 보려고 하는데 김정칠 의장이 약간은 회의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퇴근하려는 정무수석에게 정진수 의장의 행방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 행방을 스스로 감춘 게 아닙니다. 시연당한 거지. 박정자도 부활한 판에 정진수라도 돌아오면 어쩔 거냐. 그럼 박정자를 내세운들 씨알이라도 먹힐까? 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이에 공감한 정무수석도 정진수가 시연당한 장소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양익준 배우가 맡은 진경훈 형사를 찾아 나서죠. 아니 그럼 문근영, 임성재 배우는 어디에 속한 거야? 이들은 8년 전 박정민, 원진아 부부 같은 슬아의 아이는 없지만 평범한 부부였어요. 최초로 한국에 시연이 벌어지고 정진수란 인물이 매스컴의 중심에 떠오르자 문근영 배우가 맡은 오지원은 새 진리회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박정자 공개 시연을 현장에서 목격한 후에 본격적으로 새 진리회 교인이 되고 하필이면은 화살촉에 매료됩니다. 오지원의 남편 임성재 배우가 맡은 천세형은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점점 일상생활마저 포기한 채 종교에 매달리는 아내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쳐다보게 되죠. 그러다 결국 오지원은 화살촉 집회에 참여하게 되고 천세형은 너같이 맑고 티 없이 자란 애가 무슨 죄가 있다 그러냐. 제발 정신 차려 라고 울부짖지만 방관한 죄 라며 맞받아치는 아내를 보며 망연자실하죠. 결국 오지원은 집단 시연에 동참을 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때부터 천세영의 인생이 변하죠. 정진수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서 소도에 가입을 하고 정진수 시연 장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소도로부터 해당 장소를 24시간 감시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정진수가 시연당했던 폐교 교실에는 마치 미래에서 터미네이터가 현재로 넘어올 때처럼 바람이 휘몰아치고 낙엽이 휘날리며 먼지 폭풍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마침내 정진수가 부활하게 되는 데에
과연 정진수는 시연당한 이후 8년간 어디를 떠돌며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딱 보아하니 지옥에서 돌아온 것 같은데 그에게는 설마 초능력이 부여되진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박정자에게도 초능력이? 결국엔 부활한 정진수를 두고 새진리회, 소도, 화살촉,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옥2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시즌2에 대한 서사적 기대감을 충족시켜 줬습니다. 박정자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1이 끝났죠. 이걸 본 시청자들은 자연스레 부활자 박정자로 인한 혼란이 시즌2에 벌어질 거라고 기대했고요. 그녀는 시연당한 이후 4년간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니 겪기는 했는지, 아님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건지, 새로운 자아인 건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었는데, 아쉬운 점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시즌2는 전반적으로 궁금증을 많이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연상호 감독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이를 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아쉬움이 아닌 비판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 적어도 부활이라는 설정과 그로 인한 혼란상은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지옥 너머의 세계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던 시청자들은 웬 정치극이냐 하면서 비판하시던데, 성공한 오컬트 장르물에게 세계관 확대 속 시각적 쾌감을 기대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상호 감독은 시즌1에서도 그랬듯이 초자연적 현상으로 인해 혼돈에 빠진 사회 속의 인간 군상에 집중을 했듯이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세계관 확장을 지옥과 그 너머보다는 현실의 주안점을 두고 벌였는데요. 극단적 행위로 권력을 키워나가는 화살촉이나 약화된 권세와 영광을 다시 탈환하려고 누군가를 내세워 거짓 선동을 일삼으려는 새진리회나 혼돈을 잠재우고 사회를 다시 예전처럼 돌리고는 싶어 하는데 점점 권력의 맛에 취하는 소도나, 혼돈은 받아들이되 대신 그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정부나, 다 현실 세계의 이야기잖아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생기면 충분히 우리의 사회는 저렇게 전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시즌1에서도 들었는데 시즌2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었습니다. 디테일이 좀 엉성한 게 흠이지만 어쨌든 드라마 진행 방향에 저는 일단 만족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정진수와 박정자가 다녀왔던, 경험했던, 살았던 지옥은 다른 걸로 추정되지만 정진수를 통해 지옥은 어떤 형벌로 가득한 곳인지 보여줬잖아요. 저마다 지옥의 형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힌트는 줬으니까 아, 저런 생활을 박정자도 몇 년간은 했겠구나. 그러면 사람이 맛이 가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시즌2에 가졌던 기대감을 나름 충족을 시켜줘서 그 점은 참 좋았습니다. 큰 줄거리로만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연상호 감독 특유의 염세주의적 대사를 곱씹는 맛이었습니다. 정진수가 화살촉의 심리에 대해서 걔네들은 쾌락을 쫓는 거다. 인간의 한계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수 속에서 느끼는 소속감이 쾌락을 안겨다 주는 거다. 이는 평범한 결혼 생활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천세영을 조롱할 때 얄밉기는 한데 결국 모든 집단, 동호회의 본질이 다 그런 거잖아요. 소속감이 안겨다주는 연대의식, 그 속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마침내 인정받았을 때의 쾌감 등등 태부를 꿰뚫는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익준 배우가 맡은 진경훈 형사 앞에서 정진수가 속내를 털어놓을 때 그 대사도 꽤나 섬찟했어요. 나 아무런 죄 짓고 살지 않았다. 바른 삶을 살았다. 근데 내가 고지를 받았다. 고지받은 이후로 언젠가 죽을 거라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20년을 살았다. 재밌는 건 뭔 줄 아냐? 그 공포 때문에 나는 더 바르게 살 수 있었다. 신이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느낀 공포를 선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공포는 세상을 전보다 훨씬 더 정의롭게 만들 거예요. 그 공포가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킬 거예요. 라는 그 본인만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 등골을 정말 서늘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러한 신념 하나로 세상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는데 그거는 뭐 내 알바임? 이런 태도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운지 그러다 보니까 진경훈이 그러한 선택을 내린 것이 납득도 됐고요. 또 다음에 좋았던 염세주의적인 대사는 문소리 배우가 맡은 정무수석, 이 소도 리더를 산중턱에서 비밀리에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음모를 꾀하는데 알고 보니 정무수석이 원했던 거는 화살촉과 새진리회 간의 힘의 균형이 아니라
세진리회와 화살촉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세진리회가 피해를 입으면 이로 인한 명분으로 화살촉은 제끼고, 그로 인해서 극단주의자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고, 신을 믿는 세진리회와 신보다는 이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소도, 그 둘 사이의 힘의 균형을 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만의 철학을 소도 리더에게 설파할 때 그 대사도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망해가고 있으니까 후대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시스템은 구축해놔야 하지 않냐라는 그 말에 소도 리더가 흔들리잖아요. 그럴듯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아는 양반이 경찰은 새 진리회가 먹었다 쳐. 그럼 군대는? 아니, 군대라는 합법적인 폭력 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면서 왜 혼란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액션 장면이 보는 맛이 훌륭하더라고요. 기생수 더 그레이 때도 원테이크와 드론을 활용해서 박진감 넘치는 액션 장면들을 선사했는데, 이번에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특히 2화 골목길 카체이싱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무슨 변호사가 저렇게 싸움을 잘해 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시즌 1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배우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골목길 카체이싱 장면은 김성수 감독의 아수라가 떠오를 만큼 정말 유려하고 스피디하고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옥2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입니다.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연상호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밝혔듯이 지옥2, 나아가서 이 지옥 시리즈 자체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관을 키우고 판을 벌리면 벌릴수록 구멍이 더 커지고 늘어나요.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선 첫 번째는 정부는 도대체 뭘 하지?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시즌 1 때는 새 진리회가 워낙 막강해지니까 정부로서 주도권을 좀 빼앗기고 점령당했다 라고 쳐. 그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정무수석이 당당하게 새 진리회를 깔보면서, 제 아무리 권세가 약화됐다고 하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 새 정부 새 시대야? 뭔가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나 싶었는데 개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정무수석 자체가 그냥 개인적인 사고방식이, 얘네들은 사이비, 그러니까 깔봐도 돼, 그냥 이런 인식인 거예요.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화살촉이 테러 집단이 되어서 집단 시연, 사실상 집단 자살을 조장하고 벌이는데, 또 도로 한복판에서 설령 그 대상이 김정칠 의장이어도 테러를 벌이는데 가만히 있어? 자기네들만의 동네를 구축해가지고 법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 하고 생활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통제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4년씩이나 지났으면, 야 트럼프도 다시 대통령이 됐다, 그럼 뭐라도 달라져야 할 거 아니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막는 방법은 없는지, 방공호라도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대책이라도 세우는 모습을 시즌2에서는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시즌1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그냥 휘뚜루마뚜루 지나가잖아요. 이러니까 정무수석이 마지막에 활개치는 화살촉을 보면서 공권력을 알로 봐? 라는 대사를 할 때 콧방귀가 나오죠. 아니 니들이 공권력을 알로 만들었잖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부의 어떤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의문점이 가시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세밀함이 떨어지는 부분이, 최규석 작가 인터뷰를 보니까 현대 한국의 특성상 통신 매체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단시간에 전국적으로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통신 매체가 워낙에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양익준 부녀 어디 숨어 있는지 4년 동안 못 찾아요? 아니 새진리회 경찰에 뿌락치 많다며 뒤져서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양익준 1의 부녀가 무슨 산속에서 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정말 깡시골에 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도심 한복판에서 스마트폰 쓰면서 잘 살고 있더만. 이걸 왜 못 찾아? 좀 어이가 없었고, 그렇게 겨우 힘들게 찾은 양익준 1의 부녀는 소도가 마련해 놓은 세이프하우스에 머물게 된 이후로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드라마 막판에 1회가 이제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하는데, 그것만 보여주고 끝나잖아요. 뭐야 이게? 그냥 저 사람들의 용도는 정진수가 어디서 시험 받았다 그 얘기만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기능적인 역할만 수행한 거 아닌가, 이런 캐릭터 활용에 있어서 아쉬움이 또 세밀함을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좀 짜잘한 거긴 하지만
소도 애들도 지하 조직이라면서요. 근데 줌 미팅을 하고 앉아있어요. 은신처 앞마당까지 자기 차 끌고 들어오질 않나, 뭐 조심성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계관은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점점 더 디테일과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내실에는 관심이 없고 판을 벌리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짜잘한 부분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지점은 연상호 감독의 모든 작품에 조금씩은 녹아있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녹아져 있는 아쉬웠던 점들이라서 이젠 좀 내성이 생길 법도 한데 도저히 안 그러네요. 그러면 지옥2만의 정말 가장 큰 아쉬웠던 점, 결점은 뭐냐? 이 모든 건 신의 뜻이다. 초자연적 현상에 어디 감히 이론을 가져다 대느냐. 한낱 인간 주제에 자꾸 신의 뜻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달라 라고 말하지 말라 라는 게 너무 많아요. 고지의 기준, 사람마다 시간차가 나는 이유, 부활의 기준, 세계 곳곳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꼭 지옥에만 가는 것인가? 정진수는 왜 K 베놈으로 변한 것인가? 시즌3에 나오기를 기대할 만한 떡밥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설명 안 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오컬트 장르의 특성이라고 쳐도 뭐 신의 뜻이라는데 거기다 대고 설명을 요구하는 게 좀 웃기긴 하죠. 인간이란 존재는 신의 계획 앞에 작은 미랄이다. 압니다. 답을 찾으려는 건 인간적인 특성이다. 압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의 일환, 자연재해에 대한 은유 등이라고 받아들여도 그 정도가 있지. 앞서 언급한 정진수가 겪은 지옥과 부활자로 인한 파워게임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게 전혀 없어요. 해소하려는 태도조차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연상호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연상호 감독은 본인을 작가주의를 표방하는 감독이라고 칭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지, 시연, 부활 등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다. 궁금증이 거대해지기를 바란다. 궁금증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히셨던데 외람된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홍대병 말기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에게도 답이 없어 보여요. 드라마나 영화가 연극이나 무대 예술도 아니고 하다못해 시청자 참여 유도 할 수 있죠. 그것도 정도 것이지 답을 쓸 줄 몰라서 내가 비워놨는데 알아서 해석하려 드는 대중을 보면서 여백의 미를 채워주시는 건 다 관객 여러분 몫이죠.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백의 미 채워나가는 재미 있죠. 있는데 이를 채워나가는 데에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시청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 힌트라도 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설정 추가하고 판만 벌리고 새로운 궁금증만 던지니까 피로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호기심도 안 생기고 흥미도 안 일고. 시즌 1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장사 한두 번 합니까? 이해합니다. 시즌 2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 근데 3, 4년이나 걸려서 결국엔 시즌 2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물음표 장사만 해먹고 이게 다 신의 뜻입니다. 인간적인 사고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미개한 인간아 해버리면은 이거는 너무 편의적인 거 아닙니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사실상 각본을 집필하다 막힐 때마다 갖다 쓰는 거예요. 창작자로서 저는 이거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려는지는 알겠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만연해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간 군상에 집중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미있어요. 섬뜩하기도 하고요. 선동하는 사람만 나쁜 건지 선동당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지 이런 혼맥상을 인간 주제에 과연 바로 잡을 수는 있을런지 생각할 거리도 많이 안겨다 줍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생각의 토대를 마련하고 제공해주는 세계관에 대해서 설정만 툭 던지고 시청자가 알아서 채워 넣으라 라는 식으로 장사를 계속 한다면 결국에는 시즌 3, 4, 5 줄줄이 계속 나오겠죠? 흥행이 좀 고꾸라질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더 이상은 가성비가 안 좋네. 이거 제작비 더 못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빠지겠습니다. 지옥 프로젝트에서 라고 하면 저는 연상호 감독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아니라 개꿀일 것 같아요. 넷플릭스 탓하면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퇴장하게 되네요. 언젠가는 지옥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 각본 쓰기 참 편해요. 그죠? 이런 생각을 더욱 부추기는 게 뭐냐면 앞서 언급했듯이 초자연적 현상이 벌어진 뒤에 인간 군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지점을 안겨다 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유의 풍미를 더욱더 짙게 만드는 방향으로 드라마가 나아간다면 제가 이런 아쉬움은 좀 덜했을 겁니다. 적어도 세계관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할지언정 그 안에서 연상호 감독이 집중하고자 했던 얘기를 더욱더 농도 짙게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볼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세계관은 대충 저렇게 뭉뚱그려 설명해도 괜찮아. 우리 한번 종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데 이 드라마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지금 세기말 오컬트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건지
액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초반에 잘 나아가다가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긴 가는데 후반으로 귀결되는 방향이 그냥 액션 드라마예요. 특히 언제 이건 액션씬에 너무 많은 힘을 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소도 리더랑 민혜진 변호사가 폐차장에서 맞다이 깔 때 아니 저렇게까지 휘황찬란한 액션씬을 이 드라마에서 봐야 되나? 아니 액션씬 자체는 좋아요. 잘 찍었어요. 멋있어요. 그리고 김현주 배우 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드라마에 저 액션 톤이 어울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투머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왕 관념적인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드라마를 기획하고 만들었고 그것이 나의 의도다라고 인터뷰에다가 공공연하게 밝혔으면 그런 지점에 천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결국에는 연상호 감독의 인터뷰와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겨서 아쉬움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배우 교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유아인 배우에서 김성철 배우로 바뀐 것에 대해서 시청자가 아무래도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조연도 아니고 그게 핵심 배우가 교체가 됐으니까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제작진과 유아인 배우 간의 불화로 인해서 하차한 것도 아니고 배우가 그냥 토라져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제작진 입장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누가 그 배우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이랑 대마초 빨 줄 알았습니까? 제작진도 혼란스럽고 이로 인해서 새로 합류하게 된 배우도 당연히 혼란스럽겠죠. 또 시즌 1과 2의 정진수가 처한 상황도 다르잖아요. 1에서는 어렸을 때 고지받고 뭐 사실 알고 보니 진위는 좀 달랐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을 바꾸겠다는 일념을 내세우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곧 다가올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한 체념 등도 겹쳐서 불안한 면모가 되게 가득한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저히 속내를 모르겠는 캐릭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흥미를 꾸준히 불어넣었는데 2에서는 정진수가 8년간 고문, 그 이상의 고문을 지옥에서 겪으면서 신념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공포에 떠는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기왕 부활한 김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는 마음은 없고 박정자를 만나서 개인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폭력적 수단을 적극 권장하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진정한 정진수가 된 거죠. 이런 상황에 저는 우선 김성철 배우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성철 배우 말 맞다나 누가 맡았어도 어떤 배우를 갖다 놨어도 뭐 너도 혼란스럽고 나도 혼란스럽고 우리 모두 혼란스럽죠. 그리고 떼어놓고 보면 시즌 1과 2를 각기 다른 작품이라고 본다면 두 배우 다 제 몫을 다 했고 좋은 연기를 선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어떡합니까? 시즌 1, 2로 엮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언급한 좀 상황이 달라진 정진수, 뭐 여러 뭐 제작상의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연기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기는 하더라고요. 시즌 2 정진수가 인간적인 면모가 가득한 해방된 인물이긴 하지만 드라마 중반까지 천세형에게 본인 속마음을 감추잖아요. 속내를 모르겠는 인물이라는 컨셉은 시즌 1과 동일한데 김성철 배우에게선 그런 신비로운 면모가 좀 부족했달까요? 딱 봐도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은 모습이 역력해요. 표정만 봐서는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같은 이미지가 좀 없었어요. 부활자라는 설정으로 인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인물인지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를 다시금 서사적으로 부여를 해놨는데 시즌 1을 봤으니까 정진수 저거 또 딴 속내 있을지 몰라 라고 학습된 측면도 없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철 배우가 신비로운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은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좀 소소한 측면들이긴 한데요. 연상호라는 감독이 선호하는 연기 톤이 있거든요. 이게 욕을 그렇게 많이 먹고 배우들이 감독님의 디렉팅에 좀 이해가 안 됐다라는 불만을 애둘러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작품에서도 계속 되더라고요. 정의에서 류경수 배우, 기생수 더 그레이에서 이정현 배우 등이 선보였던 특유의 나 연기하고 있어 같은 톤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중요 배역들이 그런 연기 톤을 갖지 않았다는 점이긴 합니다만 귀에 거슬리는 건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동부 리더 있잖아요. 중회의로만 나오는 분. 연기 잘하시는 분이시겠죠.
예, 근데 연상호 감독이 아마 그렇게 주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혜진 변호사 역을 맡은 김현주 배우는 아니 이제 겨우 애 4살이에요. 4살짜리 애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는 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게 일상적인 톤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동부 리더분은 아니 그러면 그 아이를 새진리회에게 넘겨주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뭐 이렇게 맞받아치시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혹시 지금 따로 어디 뭐 연극 대본 연습하시나? 라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카메라가 켜진 거 까먹고 자기 나중에 오늘 촬영 끝나고 출연하게 되는 연극의 대본 연습하시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연상호 감독이 왜 이런 연기 톤을 정말 선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문근영 배우가 맡은 오지원에 관련된 서사가 너무 빈약하고 급진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지원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는 대번에 알겠어요. 종교에 심취하는 우리 주변의 모습을 환기시켜주는 인물인 것 같은데 박정민 원지한 커플에 비해서 오지원 천세영 커플이 저런 파국을 걷게 되는 일련의 과정? 설명이 너무 부족했다 할까요? 문근영이 왜 정진수에게 저렇게까지 빠져드는지, 뭐 그 전에 오지원이라는 인물이 이런저런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든지,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 삶을 컨트롤해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는 측면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그 위로의 손길을 정진수가 내밀어주고 있다. 라고 자기만의 환상 속에 갇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라도 들어갔더라면 이해가 됐을 텐데 그냥 다음 씬이 나올 때마다 오지원이라는 인물은 더욱더 극단적으로만 변해가니까 문근영 배우가 정말 목소리 갈아가면서 얼굴에 시뻘건 화장 뒤집어 써가면서 열연을 펼치는데도 그 인물의 서사 자체가 납작하다 보니까 임팩트만 셀 뿐이지 잔향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지점은 시즌 1회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톤이 많이 어둡죠? 극이 진행되는 배경도 다 어둡고요. CG 비용을 아끼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CG에 자신이 없을 때 밝은 화면보다는 어두운 화면을 선호하잖아요. 찾아보니까 CG 업체가 바뀌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즌 1 때 같이 했던 업체가 망했대요.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 사자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을 새롭게 다시 구현을 해냈는데 근데 시즌 1 기억하시겠지만 드라마 시작하자마자 백주 대낮에 사자들이 출몰해가지고 고지당한 사람을 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가 주는 강렬한 임팩트가 있었단 말이죠. 또 박정자도 대낮에 시연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시즌 1 때는 여러모로 자신감이 느껴졌는데 시즌 2에서는 어두운 배경에서 유독 사자들이 출몰하니까 제작비가 줄어들었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근데 왜 이런 설정을 택했을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옥 시즌 2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그럼 지옥 2에 대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시즌 2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아니 이 새끼는 아쉬웠던 점에서 뭐 직무유기다 뭐 액션 드라마냐 라고 뭐 욕할 때는 언제고 늘 3.0으로 마무리하고 이 새끼는 늘 이런 식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런 새끼입니다. 아니 초반에는 재밌었어요. 정진수가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된 거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옥하면 흔히 떠오르는 불구덩이에서 막 타죽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로 인해서 시연당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해주는 부분이 있고 카체이싱 액션 장면으로 일단은 눈길을 사로잡으니까 박정자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파워게임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니까 좋았는데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알고 보니 박정자와 정진수가 겪은 지옥은 다를지도 몰라. 살아남은 아이도 사실은 부활자였지롱 라는 식의 물음표를 또 남발해 가면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듯한 의도가 느껴져가지고 아쉬움이 점점 짙어진 거죠. 이 모든 것을 결합해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시즌2를 봤던 내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나?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즌1보다는 별로야. 그러면 시즌1보다는 낮은 점수를 줘야겠네. 제가 시즌1에는 몇 점을 줬나? 왓챠피디아 같은 걸로 찾아보니까 3.5를 줬더라고요. 그러면 3.5보다는 낮고 그래도 지옥 1을 봤다면 이래저래 뭐 볼만한 작품이니까 3.0을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0을 주게 됐습니다. 좀 구구절절 설명을 하게 됐네요.
좋았던 점을 좀 더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아쉬웠던 점과 밸런스를 맞춰보려고 했는데 좋았던 점은 언급했던 게 사실상 전부여서 아쉬웠던 점에 비하면 상당히 짧게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드라마 자체는 보실만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럼 지옥 시즌2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물음표 남발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즌3도 구성이 된다면 그때는 그냥 직무유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최후의 경고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물음표 남발로 장사를 하고 마치 답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로만 이 시리즈가 계속 점철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창작자로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치트키를 남발하는 꼴이 된 거니까 직무유기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한 줄 평을 좀 남기게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라 라는 생각이에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동명의 대만 영화 리메이크작이죠. 청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 없이 맑은 영화다 라는 평이 있던데 과연 정말 그럴지 제가 잡티를 찾아낸다는 마음으로 보고 와 보겠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 원작 대만 영화를 보고 꽤나 만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설정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설정을 알고 봤어요. 그런데도 좋았거든요. 살짝 스포당했다는 사실에 짜증나긴 했지만 여러모로 좋았던 기억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리메이크작은 저에게 어떤 감상을 안겨다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42번째 에피소드 지옥 시즌2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은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